네. 항상 백년화평과 운조커피 광고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아침에 배가 더 고파지죠. 여러분들 이제 출출한데 아침에 좀 챙겨 먹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운조커피 이렇게 딱 이렇게 드립백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백년화평 딱 가지고 있으면 꼬딱 백년화평 데워 가지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먹으면 꿀조합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총 세 가지인데 일단은 잭슨홀 미팅의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의 속내도 이야기를 해봐야겠고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물론 뭐 50bp다, 25bp다 여전히 뭐 8대2 정도로 얘기는 하지만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를 정말 하게 되면은 자산 시장에는 과연 어떤 효과가 미쳐지게 될지까지 한번 쭉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계획은 사실 우리가 연초부터 엄청나게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벌써 이렇게 흘러서 가을이 됐어요. 네. 사실 금리 인하는 뭐 한 1년 전만 해도 네. 더 일찍 시작할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경기가 좋았고 네. 또 물가도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유는 물론 이제 1, 2, 3월 달에 그 물가가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살짝 긴장을 했지만 4월부터는 전월비로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특히 근원 쪽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 서비스 물가하고 주택 관련 뭐 임대료가 이제 조금은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쯤은 이제 이런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정상으로 되돌려야 된다. 네. 금리 인하 정책은 원래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좀 선제적이나 그러니까 보험성 인하죠. 연준의 푸시라고 하는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인하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방어 안 오게 하거나 네. 아니면 침체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기울기를 늦추는 이제 그런 정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리세션 컷인데 대부분의 리세션 컷은 이머전시 컷으로 같이 이머전시 컷과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2000년 닷컴버블 붕괴라든지 이럴 때는 경기가 어쨌든 뭐 트리거가 하나 있었죠. 버블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뭐 큰 은행이 파산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바로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리세션 컷은 이제 경기 침체를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제 이머전시 컷은 거의 리세션 컷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 50bp씩 50bp를 처음 이제 인하하면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25bp가 유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지금 현재 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네. 저도 뭐 조금 귀를 의심할 정도로 되게 어떤 구절이 가장 좀 우리가 의외였습니까? 어쨌든 스트롱한 네. 강한 노동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네, 뭐 별을 따다 주겠다. 그런 거 잘 지키기 어려운데. 꼬실 때는 뭐든지 무슨 말을 하겠다라는 게 못합니까? 굉장히 뭐 첫 번째 문장부터 되게 제가 연준에 들어가서 저기 연설문을 보니까 이제 정책 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구였고요. 근데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이제 감소했고 고용에 대한 하락 위험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 우리가 조금 적절한 긴축을 통해서 강력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면서 2% 물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는 연착륙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네. 연준 의장이 이렇게 조금 직선적인 표현으로 연착륙을 자신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랬고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조금 화룡점정을 찍은 게 우리가 조금 노동 시장이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환영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책 수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50bp도 인하하겠네. 이제 약간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네. 데이터에 의존해서 금리를 내리겠지만 파월 의장은 우리가 정책 수단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뭔가 이렇게 이상한 지표가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쵸.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네. 노동시장의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키는데 네. 우리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했기 별도 때문에 갖다 주겠다. 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런 정책 수단을 네. 얘기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50bp 이하의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한테 우리 카드 이렇게 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아니고 얼마 전에 침체로 엄청나게 붕괴됐던 주식시장을 보고서 연준은 좀 약간 친화적인 발언들을 했던 것 같아요. 불안감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정말 그 과거에 본인이 했던 그 말실수가 한 번 있었잖아요. 경기 그 지금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이 발언을 두고두고 엄청 후회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저는 사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엄청나게 내비쳤을 때는 저또 약간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또 경기 흐름을 또 보면은 와, 미국은 정말 경착륙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일각에선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이렇게 연착륙이다. 아, 그 정도로 꺾이진 않아. 할 때 어딘가에서 우리도 모르는 변수가 팍 터져가지고 경착륙 깨지는 꺾이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라는 거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또 박사님도 늘 연착륙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뭐 사실 너무 먼 전망을 하는 거는 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적어도 이번에 이제 9월달에 금리를 인하하면 네. 연착륙의 기대는 조금 연말까지는 살아 있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연말까지는 연착륙 하겠구나. 네. 우리가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9월달에 인하한다면 네. 거의 확실하지만 이런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미국 경기에 조금 방어막 역할을 해주겠구나라는 믿음은 계속 존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 87년에 이제 연준 의장에 처음 취임해가지고 20년간 연준 의장을 했는데 네. 2006년까지 그때도 90년에 이제 금리를 내렸는데 91년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뭐 통화 정책의 마에스트로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20년간 정말 역사적인 그러한 장기 집권을 했는데 연준 의장으로 하지만 이제 2000년 닷컴 버블을 피할 수 없었고요. 또 2006년에 그만뒀지만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에 좀 씨앗을 뿌리는 네. 그러한 앨런 그린스펀으로 조금 약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앨런 그린스펀의 모든 잘못으로 금융위기가 온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정말 좀 잘 그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통화 정책을 정말 예술적으로 아무리 그 다뤘다 할지라도 그런 그린스펀도 91년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연준이 뭐 기업들이 이제 경기가 조금 약할 때 또 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어려울 때 이것을 도와줄 수는 있죠. 하지만 연준이 고용을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화 정책은 사실은 지금 경기가 안 잡히는 게 525bp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서서히 잡히는 걸 보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 효과가 바로 이번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항상 조금 그 효과가 조금 늦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미국처럼 GDP 한 8만 불의 그렇게 큰 경제가 금리를 인하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다 그렇게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스며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천히 스며들고 천천히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을 한 기존의 525bp를 올린 효과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혹은 내년 하반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으로 올 거고요. 또 9월 달부터 금리를 내리면 네. 그 효과는 내년 하반기나 내년 중반 이후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화정책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시차를 고려한다면 내년 중반 정도가 이제 약간 난기류가 네. 형성되는 거죠. 만나서. 네, 만나는 거죠. 기존에 올렸던 네.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안 좋은 효과와 것과. 지금부터 내리는 내년 중반까지는 한 100bp 내리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2번, 내년 상반기에 2번이면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은 이렇게 난기류가 형성돼 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줄다리기를 할 겁니다. 힘겨루기를 할 겁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간입니다. 정작 경기의 방향성, 경기가 조금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내년 한 3월 달, 한 2분기 정도에 다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스케줄이라든지 네. 또 강력한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어쨌든 소비 심리나 기업의 투자 심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올해 연말까지는 살아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연준은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짧으면 2026년 3월, 2026년 3월까지 베이비 스텝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 175bp를 내리는 거고요. 다 내리는 건 또 아니네요. 네, 그리고 뭐 중간에 50bp를 인하하는 그러한 긴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1년 뭐 6개월 정도 내리면 2026년 3월까지 175bp, 네. 1년 9개월 내리면 2026년 6월까지 200bp, 2%포인트를 내림으로써 네. 최종 연준의 기준금리가 3.75 내지는 3.50%로 이제 종착역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200bp 정도의 금리 인하의 대장정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인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경기나 이제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복잡한 변수로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 코로나 이전의 금리 수준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올렸던 거를 다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투자자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옛날에 2012년부터 19년까지 네. 코로나 전까지의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측면을 저는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14년부터 19년까지 4개국 뭐 영란은행이라든지 뭐 BOJ라든지 ECB라든지 이렇게 4개국의 평균 기준금리가 0.6%였어요. 그런데 지금 월드뱅크가 예상한 바로는 아마 4.0%까지밖에 못 내려갈 거다. 네. 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75나 3.5까지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의 세계 경제는 성장률은 과거보다 조금 낮고 물가 상승률은 과거보다 조금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성향의 경기 스타일을 갖고 전개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다. 또 여러 가지 뭐 관세율의 인상이라든지 보호무역주의라든지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계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정부가 재정 적자를 지금 용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하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조금 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좀 정책 금리, 기준 금리하고 이제 시장 금리를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정책 금리가 떨어져도 기준 금리가 떨어져도 시장 금리, 우리가 보는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시장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되면 경기에 대한 연준의 금리 인하의 효과는 조금 반감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또 향후 경기 시나리오를 이렇게 차트로 그려 주셨는데 선제적 금리 인하와 실기한 금리 인하 요 차이는 지금 뭐 25bp 뭐 50bp 얘기인가요? 아니면 시기적인 얘기인가요? 네, 이게 뭐 그냥 개념적으로 네네. 본 거고요. 밑에는 X축은 이제 그 날짜를 네. 연도를 표시한 건데 이제 9월부터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경기는 버틸 거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걸 그린 거고 이 선제적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내년 말씀드렸듯이 내년 한 중후반 이후가 될 거다. 2025년 6월 이후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경제 부문도 있지만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재고 출하라든지 또 구경제라든지 또 고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금리를 인하하면 네. 기계적으로 그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롬 파월의 조금 너무 자신감 넘치는 그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가 오는데 만약에 실기한다면 이게 제약적 금리 수준 아닙니까 지금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뭐 내년 3월에 이제 첫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훨씬 더 낮은 경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여기서는 선제적 금리 인하에서는 여기서 멈출 텐데 예를 들자면 2025년 연말 정도에는 이제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로 마무리할 거를 만약에 이제 뒤늦게 금리 인하를 했다면 후년 뭐 한 상반기 정도나 가야 이제 경기가 겨우 멈추고 또 경기에 약간 그 커렉션 기간이 있거든요.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회복될 둥 말 둥 이런 이제 조금 이륙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경기 확장으로 회복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도기 국면이 훨씬 더 길 거라는 거죠. 만약에 금리 인하를 실기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연준이 개량적으로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좀 뒷받침돼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는 환영할 만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경기 침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이러한 실기한 금리 인하에 비해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스케줄이 이제 5.50에서 이렇게 페드 펀드 레이트 상단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말씀드렸듯이 한 2026년 후년 3월이나 9월에 이제 6월에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2027년 정도까지 초반까지 조금 동결을 했다가 2027년 상반기 중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사이클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어쨌든 9월에 단행될 것으로 우리는 모두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금리 인하의 폭도 25bp로 대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뭐 사실 뭐 8월에서 9월 FOMC 사이에 정말 큰 변수만 없다면 25bp 인하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앞서서 이제 차트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로만 여기고 우리는 뭐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서 고려를 하면 되는 거겠죠. 뭐 이렇게 된다고 뭐 더 좀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어떻게 좀 일부 해야 되는 건지. 네, 뭐 상황을 우리도 뭐 계속 봐야죠.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곳곳에 이제 조금 뭐 약간 지뢰는 있습니다. 가장 큰 지뢰라고 그럴까 이런 거는 이제 소비자 신용 쪽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조금 빨리 온다면 아마도 가계 신용이 조금 안 좋아져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임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소비자 신용의 장기 연체율이 지금 2023년 EQ만 해도 5.7이었는데 지금 7.2까지 올라왔고요.
30일 연체율은 지금 9.1%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지난번 경기 침체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거리가 많이 안 남았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문제고요. 우려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리 인하의 효과를 누릴 겁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누릴 거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이 조금 더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쪽 부분을 조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금리를 내리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니까 또 금리를 내리는 거고요. 희한하게 금리를 올릴 때 경기가 좋고 금리를 내릴 때는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이렇게 다가오는 이제 그러한 흐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실업률과 연준의 기준금리의 관계인데 실업률은 왼쪽 축으로 역축입니다. 지금 파란색 선이 내려가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데 금리를 내릴 때 올라가잖아요. 예외 없고 그리고 음영돼 있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우려할 필요 없을 정도의 강력한 노동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내려오는 것은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빨리 내려오면 경기 침체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주가 모양이 대체로는 이제 인슈어런스 컷보다는 조금 리세션 컷이었어요. 그냥 긴박하게 50bp 인하하면서 시작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최근에 참고할 수 있는 게 2019년에서 20년입니다. 이때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이게 빨간색 선인데 금리가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 2008년 이런 경우는 주가가 이제 뭔가가 터졌으니까요. 깨지면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연착륙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주가는 올랐다고요. 하지만 두 차례 세 차례 금리를 내리면서 결국에는 경기가 꺾이니까 코로나 이전에 경기가 꺾였거든요. 그러면 살짝 꺾이면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제 미리 좀 어쨌든 올랐다가 꺾인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시점은 과거 이제 금리 인하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5bp 인하라는 게 뭔가가 이제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밸런스를 좀 이렇게 맞춰가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과거에 이제 보여주셨던 차트처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라고 보면은 우리 항상 걱정하는 게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꺾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여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이 꺾이지 않고 뭐 올라가면 더 좋고요. 그런 움직임이 보일까요? 기업 실적만 조금 뭐 도와준다면 뭐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지만 하루 앞두고 있지만 기업 실적만 2Q에 이어서 3Q, 4Q까지 만약에 유지한다면 시장은 다시 또 추가 과열 상태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면 자체의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무너지는 시점은 경기 침체의 한 6개월 전이 아닐까. 나중에 이제 복귀해 보면 과거에도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기업 실적, 그러니까 연준, 경기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는 괜찮아요.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만 뒷받침되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주가가 M7 중심으로 추가 과열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버틸 수 있죠. 한 두 차례 금리 인하하는 시점, 그러니까 2번 정도 금리 인하하는 시점, 올 저는 연말이라고 생각하는데 12월 정도까지는 주가가 버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틴다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저는 아쉽죠? 그러니까 버틴다라는 게 사실 대단한 건데 사실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최근에 출렁이면서 회복도 정말 빠르게 해서 강한 건데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늘 미국 주식이나 뭐 이런
국내 주식은 좀 아쉬우니까 우상향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어쨌든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금리가 저는 뭐 달라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 정말 엔비디아가 주식이라는 것의 표본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투자하면 1년에 더블은 기본이야. 라는 그 인식을 잘못 심어준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가 지금 4%잖아요. 4%가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10%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배당을 포함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빨리 눈높이를 낮추고 지금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매몰되면 결국에는 약세장이 왔을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드리면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액면 그대로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라는 것은 믿지 말자. 네. 그거는 약간 거짓말에 가깝다. 거짓말. 네, 마에스트로 그린 앨런스 펀도 이룩하지 못한 네. 것인 거죠. 그리고 경기는 연준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네. 다만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조금 벌어놓은 부분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미뤄뒀다. 그리고 부드러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선제적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거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네. 그것이 전부 그 이유가 돼가지고 앞으로도 강세장이 계속될 거다. 그거는 조금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라리 주식도 확 꺾이고 나서 급반등하는 게 속 시원하지. 지지부진 언제 올라가는지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이게 더 사실 답답하잖아요. 그럼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다, 연착륙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될지 이것도 주식처럼 좀 이렇게 정말 심리적으로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막상 그 구간에 들어서면은 네, 물론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부담이고 투자 심리도 억누르겠죠. 네. 다가오는 경기 침체의 모습을 지나고 나서 보면 확실하고 너무 쉽지만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정말 싫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경기의 약간 둔화 국면, 네. 더 둔화 국면에 조금 더 둔화 국면이 진전되면 이제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네. 이 불안감이 이제 근데 주가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굉장히 불안해. 네. 그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과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과도한 네, 반응. 지난 8월 5일 반응이 이제 그러한 예고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가 효과가 별로 없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바로 지금 이제 곧 오겠네. 이런 불안 심리가 두 개가 겹치면 연준의 통화 정책의 약간 무력함,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 이 두 개가 겹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당할 수 없겠네라는 투자 심리가 이제 냉각적으로 돌변하는 시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시점은 이제 약간 지뢰밭인 거죠. 네. 그 시점은 이제 그때 가서 조금 지혜롭게 피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너무 비관적인 스탠스로 좀 시장을 보면 또 강세장을 또 놓치게 되는. 네, 누리지 못하는데 지금은 경기가 레이트 사이클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이제 안일하게 대응하면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다가오는 경기 둔화, 알 수 없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조합을 좀 고려해서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좀 섹터별,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우리 김한지 박사님도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 워런 버핏 동께서 과거에 한 차례 엄청나게 2008년이었나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이제 뉴욕타임즈에 보낸 서한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내용에 나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미래에 대한 경기를 예측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 단순히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이 기업에 대한 내용만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경기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도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경기가 꺾이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매크로 변수를 우리가 아예 안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크로 변수를 보는 거죠. 네. 예, 전체적인 경기와 기업 실적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업 실적이 올해가 조금 모멘텀 측면에서는 기대치 대비 조금 현실에 우리가 받아보는 성적표가 조금 그런 센티먼트, 모멘텀이 올해가 조금 가장 높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레벨이 낮아지면 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2.6%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한 1.7%로 낮아질 거거든요. 근데 1.7%가 결코 낮은 성장률이 아닙니다. 네. 미국 경제 성장률, 추세 성장률이 1.8이기 때문에 하지만 2.6에서 1.7로 내려가면 굉장히 체감적으로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 실적도 그 정도의 분위기로 내년도에는 조금 낮아질 거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우리는 경기 침체를 염두해 둬야 하고요. 거기에서는 뭐 어떤 변수가 또 중간에 도사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체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경험했었던 그런 수익률 대비해서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점은 다들 똑같은 뷰를 제시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요일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D-Day,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내용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는 내일 뚜껑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